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저자는 기시미치로,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만이 인생. 누군가 인생 설계를 한다면 그는 삶을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웬만큼 산 사람이라면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젊을 때는 여러 번 좌절을 겪어도 남은 인생을 장밋빛으로 그릴 수 있다. 현실이 어떻든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 이막은 희망만 갖고는 살기 어렵다. 늙은 아버지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남은 생이 더 작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인생 설계를 해봤자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인생 설계를 하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더 명확해지기도 한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인생 설계를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권한 적이 있다. 내가 인생 설계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지금 이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달성하든 하지 않든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종류의 움직임을 구별했다. 하나는 키네시스라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딘가 도달하기 위한 운동이라 도중에 중단되면 불완전한 것이 된다. 마라톤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에네르게 이하라라 하는 운동이다. 우리가 춤을 추는 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음악이 끝나면 춤도 끝나며 지금 여기서 춤을 추며 즐기는 그 순간만이 의미가 있다. 그럼 산다는 건 무엇과 닮았을까? 그렇다. 에네르게 이하다. 효율적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나 반드시 죽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산다는 건 최대한 빨리 죽는다는 뜻이다. 빨리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길을 돌아보는 걸 아주 싫어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는 순간순간이 모여
삶을 이룬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쓸데없는 짓은 하나도 없다. 길을 빙 돌아갈 때도 우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걷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지금은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재수를 하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든 지금 사는 이 인생만이 인생이며 지금이라는 시간은 준비 기간도 제어할 기간도 아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본편이다. 그리고 인생 2막이 시작되면 그 본편은 쭉 계속된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인생의 어떤 시기도 다른 시기와 비교할 수 없다. 더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따질 수도 없다. 어느 시기에 불우한 인생을 보냈대 해도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시기를 보기 때문이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젊을 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중장년이 돼서도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인생 2막에서 빛나는 삶을 살면 과거도 다르게 색칠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인생을 판단한다면 오이디푸스의 인생은 끝이 나빴으니 모든 게 나빴을까? 끝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선으로 여긴다. 소크라테스는 나라에서 믿는 신을 믿지 않았는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간이 사상과 신념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다는 건 당시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이유는 그가 사형을 당해서가 아니라 평생 사람들 앞에서 설파한 그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7 현자 중 한 명인 솔로는 인생을 사는 한 인간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물론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지만 언제든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뭔가를 달성하든 달성하지 않든 행복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때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된다. 성공하기 위해선 뭔가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행복은 지금 이대로 충분한 것이다. 키네시스는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운동이다. 전처리 사고로 인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성공은 키네시스에 해당된다. 반면 에네르기이아는
춤처럼 순간순간 완성된다. 인생은 춤과 같아서 어딘가에 도달하지 않아도 지금 이곳의 행복이 전부다. 사실 우리는 늘 행복을 꿈꿔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소망은 다 같아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성공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다만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선악무기에 무관심하라. 그러면 내면에서 그 힘이 나올 것이다. 선악무기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뜻이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을 그리스어로 썼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선악이라는 말에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 그저 득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령 재산, 지위, 성공, 건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언제 이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병에 걸리거나 부모를 잃는 등 보통은 나쁘다고 느껴지는 것도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아울렐리우스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리스 철학의 대전제이기도 하다. 불행해지고 싶다는 선택지는 없다. 단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그 수단을 선택할 때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가령 성공하면 행복해지리라 믿고 성공을 위해 일하다 행복을 희생할 수도 있다. 혹은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행해질 수도 있다. 성공도 돈도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하거나 거액의 재산을 손에 놓고 나면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돈이 있든 없든 높은 지위에 오르든 오르지 않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경쟁에 이겨서 얻은 지위를 잃고 실직하거나 정년의 회사를 그만둬도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대화가 아니라 변화다. 아들러는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우월성의 추구라고 했다. 즉, 다른 사람과 경쟁함으로써 나아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내가 우월성의 추구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들러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말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 문화로 이뤄낸 모든 공헌의 원천은 우월성의 추구다. 인간 생활의 전반은 이 굵은 선 위에서, 즉 아래에서 위로, 음에서 양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더 나아지려는 사람은
현재 아래, 패배 상태에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재활치료를 받는데 이 재활치료가 패배 상태에서 승리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재활치료로 몸이 회복되면 패배에서 승리로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 경우 재활치료를 해도 회복할 기약이 없다면 패배한 채로 남는다는 뜻일까? 질병은 결코 열등한 상태가 아니다. 노화도 양에서 음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다. 우월성의 추구라는 말은 상하, 우열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훗날 아들러파 연구자인 리디아 지어는 모두가 같은 평면을 걷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걷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평면을 걷고 있어서 앞으로 걷는 사람이 꼭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의 일이다. 긴 복도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갔다. 나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굳이 사람들이 앞질러 갔다고 표현한 이 이유는 내가 열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인생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고 산다는 건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화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진화가 아니라 변화다. 늙는 건 변화다. 젊은 날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못하게 됐다고 분념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들러는 왜 신경증에 걸릴까에서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자신은 언제까지나 젊으며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는 건 패배 선언이 아니다. 이제 전처럼 운전을 못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역시 패배가 아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 핀란드 작가 장 시벨리우스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1892년부터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은 채 30년의 세월을 보냈다. 9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성능 수신기로 매일 전 세계 방송을 찾아 자신의 곡을 듣는 게 낙이었다고 전해진다. 시벨리우스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긴 여생을 보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지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회고했을지도 몰라도 비참하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일화를 듣고 나는 그가 존재로서의 행복을 느끼면서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만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했다. 아울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설령 3000년을 살든
3만 년을 살든 기억하라. 어떤 사람도 지금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살 수 없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며 잃어버리는 것 또한 공평하다. 그렇다면 잃어버리는 건 잘래 일어나는 일인 게 분명하다. 과거와 미래는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단 말인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잃어버릴 수는 없다. 과거도 미래도 갖고 있지 않다. 각자 지금만이 살고 있는 동시에 그것만을 잊어버린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혹은 오래 살지 못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에게 찰나인 지금만을 산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 이제 어디에도 없다.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게 뭐든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은퇴를 했든 안 했든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만을 산다는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벚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거나 가족 여행도 이번이 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럴 때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소중하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한다면 지금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다가올 노화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생각보다 멀리까지 와 있음을 깨닫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그건 그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을 산다를 찰나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을 산다는 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이니 오늘만 즐겁게 살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누구도 타인과 떨어져 혼자 살 수는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일하는 것으로 혹은 나이 들고 병에 걸려서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살아있는 것으로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그 관계 속에서 고통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터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세계에서 타인에게 공헌하면 어떨까? 이 세상에 특별한 뭔가를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도 자신이 살았다는 걸 누군가가 언젠가는 기억해 주면 좋겠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비장해 하지도 어깨에 힘을 주지도 말고 살아갔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생활하라. 관계를 맺는 법에 남녀에 따른 큰 차이가 있냐 하면 아닐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성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다.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익숙한 방법이 있고 그건 어른이 돼서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나서지 않고 타인을 교모하게 조정해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문제에 대처하는 개개인의 방법을 아들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 어른이 돼서도 어릴 때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몸에 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불편하고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한 것이다. 권력 투쟁이나 이론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철학을 배워봤자 지식으로 터득할 뿐 생활 방식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학뿐 아니라 무엇이든 배우면 생활 방식도 다소나마 변하게 돼 있다. 이론을 자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책을 읽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맺는 법도 지식을 터득하는 법과 닮았다. 직장에서는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을 얻는다는 건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는 동떨어진 이론이어도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식을 이해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우관계, 나아가 사랑의 관계에서는 표면적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2막이 시작될 때 당황하게 된다.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어라. 노후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독서를 권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 놀랬다. 젊을 때는 입시나 자격증 시험을 위해 책을 읽어야 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겨 빨리 읽어야 할 필요도 없다. 어떤 책이든 읽어서 즐거우면 그만이다. 퇴직 후 시간이 너무 많아 따분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책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주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괴로움을 잊고 유쾌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책을 읽는 지금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런 젊은이에게 책이 있죠 하고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스스로 재미를 못 느끼면 책을 읽으라고 권할 수 없다. 독서에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라도 독서가 재미있다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매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달라진다. 젊을 때 책을 잘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실용적인 책밖에 읽지 않았다면 먼저 재미있는 소설부터 시작해 고전까지 도전해 보면 어떨까? 나이가 들면 더는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한 번 읽고 바로 이해되는 책만 읽다가 그렇지 않은 책을 읽으면 머리가 나빠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책은 젊을 때도 쉽게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으면 젊은 시절보다 책의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머지않아 현실에서 만난 사람보다 책에서 만난 사람이나 저자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외출할 때 꼭 책을 갖고 다닌다.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그가 늦는다 해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만날 약속을 한 사람보다 책에서 만난 사람이 더 재밌을 때가 많아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몰입할 정도다. 앞에서 고독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독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혼자 사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나 곁에 책이 있기 때문이다. 뭐든 배워라. 2013년 일본에서 출간한 미움받을 용기가 한국에서 출간돼 한국으로 강연을 갈 기회가 늘었다.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얘기해보고 싶어 한국인 선생님에게 기초 문법을 배우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서양의 언어를 배운 덕에 초보적인 실수는 하지 않았으나 한국어를 배울 때는 실수보다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문제였다. 아들러는 불완전한 용기라는 말을 썼는데 뭔가를 배우려면 그 용기를 내야 한다. 예전에 나라 여자 대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칠 때였다. 한 학생에게 그리스어를 일본어로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대답을 않고 꿈을 댔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틀려서 모자란 학생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이 뭘 모르는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다. 틀려도 모자란 학생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더니 그제야 다음 시간부터 편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실력도 부쩍 늘어났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도 이 학생과 변발 다르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을 해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새로운 뭔가를 배우면서
젊은 사람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얻는 건 자만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일에 써먹으려 하기보다 그저 한 글자라도 원어로 읽는 기쁨을 경험해 보면 외국어 공부가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독서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배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지루함과는 무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시간이 있다는데 감사함도 느끼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놓고는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한탄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학창 시절처럼 작심하고 배우면 대개는 상당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기억력 쇠퇴를 공부하지 않는 이유로 드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정말로 기억력이 떨어졌다 해도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고전의 한 구절만 읽어도 젊은 시절과는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 나이 지긋한 학생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칠 당시에 나는 나보다 훨씬 연장자인 학생들에게 배우는 게 많았다.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은 어느덧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플라톤이 이 작품을 초보자용으로 썼을 리도 만무하지만 초보자가 아니어도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는 법을 배웠다. 나이가 든다고 해 현명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울 기회가 있다면 뭔가 공헌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엔 새로운 걸 배울 때 인생에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에 배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거나 의무감으로 학습하는 데서 벗어나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 된다. 그것이 앞서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비평을 받으려고 자신에게 시를 보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에게 릴케는 조언했다. 앞으로는 남의 평가를 바라지 말고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시를 쓰라고 말했다. 배움도 마찬가지다. 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배우는 사람은 결코 삶이 지루하지 않다. 지금까지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